여러분은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으신가요? 전 딱히 없긴 한데요. 오늘 다룰 사건은 전직 아이돌이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히라바야시 사나. 그녀는 많은 의사를 배출한 집안에서 태어나 밑에 남동생이 있는 무척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녀의 어머니는 혀를 내두를 정도의 미인이었기에 주변 사람들에겐 그림으로 그린 듯한 행복한 가족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죠. 그런데 남동생이 태어난 후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예전부터 몸이 약했지만 남동생의 출산을 계기로 몸 상태가 악화되어 먼저 세상을 뜨게 된 것인데요. 어머니의 사망 이후 사나의 아버지는 의사 일을 하며 두 아이의 육아를 병행했다고 합니다. 비록 어머니의 빈자리는 컸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아버지와 사이가 무척 좋았다고 하네요. 사나 씨는 어린 시절부터 무척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엔 전통 춤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었고 가족 친지들이 공연을 보러 오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그녀에겐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배우가 되어 연예계에서 활동하고 싶다, 아이돌이 되고 싶다 라는 것이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녀는 꿈을 이루기 위해 연예기획사에 서류를 보냈고 결국 2017년 2월 25일 아이돌로 데뷔합니다. 다만 아이돌이라고는 해도 미디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명 그룹이 아닌 지하 아이돌 그룹이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아이돌 활동을 시작한 그녀는 2014년 2월부터 호시타니 리리카라는 이름으로 아오하루 2015라는 아이돌 그룹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합니다. 활동 초기 그녀는 직접 전단지를 돌리는 등 열심히 활동했지만 이내 그룹 내에서 점점 소외되기 시작했는데요. 라이브에 6시간이나 지각을 한다든지 춤 연습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대에 오르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그녀는 점점 아이돌 활동에 부담을 느꼈고 결국 활동 시작 반년 만에 그룹을 탈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돌이 되겠다는 꿈 자체는 포기하지 않았기에 메이드 카페나 개인 촬영의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나름의 활동을 이어갔다고 하네요. 하지만 홀로 활동해서 연예계에 들어가는 것은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그녀에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친가에는 돌아가지 않은 채 도쿄에서 생활하며 신주쿠의 한 바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내성적인 성격 탓에 접객업이 익숙하지 않았고 결국 3개월 만에 가게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렇듯 타지 생활을 하며 여러 스트레스를 받던 그녀가 위로를 받기 위해 들렀던 곳은 호스트 클럽이었습니다. 그녀는 호스트 클럽에 빠져 거액의 돈을 탕진하기 시작했고 딸의 상태를 걱정하던 아버지는 그녀를 설득, 친가로 돌아오도록 했죠. 하지만 이마저도 얼마 가지 않아 그녀는 친가를 떠나 다시 도쿄로 돌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당시 그녀는 비록 호스트 클럽에 푹 빠진 상태였지만 여전히 아이돌이 되고 싶은 꿈은 버리지 않았던 모양인지 여러 연예 기획사에 프로필을 보내곤 했다고 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 그녀는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시카와 아키라라는 한 중년 남성을 알게 됩니다. 비록 이시카와와 사나 씨는 30살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그녀는 이시카와와 육체 관계를 맺는 대가로 그에게 돈을 받곤 했다고 합니다. 즉, 흔히들 말하는 스폰서 같은 관계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당시 이시카와가 사나 씨에게 지불한 금액은 한 번 관계를 맺을 때마다 약 10만엔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겐 다소 인식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사나 씨는 이시카와를 나를 도와주는 상냥한 아저씨 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소개했지만 이시카와는 사나 씨를 장래를 포함해서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아이 라며 사귀는 사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비록 두 사람이 정말 사귀는 사이였는지 아니면 스폰서 관계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둘 사이에 육체 관계와 돈이 오갔던 것은 확실한 사실인데요. 한편 이시카와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사나 씨가 이 돈을 어디에 썼는가 하면 호스트 클럽이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호스트 클럽에 빠지게 되면 순식간에 돈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결국 사나 씨가 이시카와에게 요구하는 금액은 점점 늘어났고 이 금액은 한 번 만날 때 100만엔까지 불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무리한 요구가 지속되자 이시카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준 건 용돈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게 맞나? 정말 사귀는 게 맞는 걸까? 이런 관계에 의심을 품게 된 그는 결국 사나 씨에게 용돈을 주는 것이 아닌 돈을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돈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서로의 신분증을 교환했다고 하네요. 신분증 교환으로부터 다소 시간이 지난 2023년 2월 2일 이날 새벽 2시경 사나 씨와 이시카와는 호텔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입실한 지 4시간이 지났을 무렵 이시카와는 혼자 호텔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고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집 근처 길거리에 누워 잠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인근 주민은 이상한 사람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그의 소지품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전에 교환했던 사나 씨의 신분증이 나왔죠. 이에 경찰이 왜 타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묻자 그는 친구가 잃어버린 물건이라서 다음에 만날 때 주려고 가지고 있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상하긴 했지만 그의 답변에 이렇다 할 문제점은 없었기에 경찰은 휘청거리는 이시카와를 집에 바래다 주었고 이렇게 신고는 일단락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고로부터 7시간 후 두 사람이 들어갔던 호텔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내용인즉슨 체크아웃 시간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방문을 열었고 그곳엔 붉게 물든 침대 위에 사망한 채 누워있는 사나 씨가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그녀는 예리한 칼로 목을 3회가량 공격당했으며 이 공격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던 이시카와를 수상하게 여겼고 그는 즉시 용의자로 지목되어 2023년 2월 3일 아침 5시 반경 집 주변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게 곧바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이시카와는 2자루의 칼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중 한 자루에는 혈흔이 남아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시카와는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3번 찔렀다. 목을 노린 이유는 확실히 죽이기 위해서였다. 라는 한편 그녀에게 그동안 1000만엔 정도 쏟아부었다. 라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비록 사건 발생으로부터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지만 후속 보도가 없는 상태이기에 추가적인 사실이나 판결을 알 수는 없네요. 다만 증거가 명확하고 본인이 살해 사실 자체를 인정했기에 무거운 형벌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호스트클럽에 가본 적은 없지만 저 같은 소시민에게 저런 큰 돈은 뭔가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지네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